10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그날, 이수진은 남편 김태호의 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지만 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대학교 3학년인 딸 지은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수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 결혼도 못 보고. 태호는 평소에 딸 자랑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시집갈 때 신부 아버지로 버질로드를 함께 걸어야 하는데라고 자주 말하곤 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수진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찍은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졸업하면 취업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은아, 엄마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빠와 함께였는데 이제 혼자서.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호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태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차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딸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한 것이 큰 위안이었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지은이가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지은이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이야, 지은아?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정말이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거든요. 지은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지금까지 고민했어요. 수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까지 태호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결혼한다네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눈물이 글썽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일 후 지은이가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호텔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수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가도 괜찮을까? 아빠가 없어서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괜찮아요, 엄마. 민호 씨 부모님도 이미 사정을 알고 계시거든요. 지은이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상견례 하루 전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내일 만날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우리 지은이를 좋아해 주실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기운 내자. 딸의 행복한 날이잖아. 지은이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딸의 말에 수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내 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날이야. 태호도 분명히 기뻐할 거야.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지은이가 어머니의 팔짱을 꼈어요. 엄마, 준비되셨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호텔 한식당에 들어서자 우아한 분위기의 개별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수진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민호 씨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딸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은이의 남자친구 민호가 들어오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민호입니다. 수진은 민호의 예의 바른 모습에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세요. 민호가 뒤에 있는 부모님을 안내했어요. 먼저 단정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어머니 최영희입니다. 인사가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그 다음에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는데 수지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태호였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태호도 수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아버지 김영수입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인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수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최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잠시 쉬시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호는 수진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호가 지은이 씨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네요. 목소리까지 예전과 똑같았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인 듯 연기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수지는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태호를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민호가 지은이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최영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지은이도 대답했어요. 저도 민호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이 씨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신의 죽음을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이상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수진의 뒤를 태호가 따라왔어요. 복도에서 둘만 남게 되자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너 정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놀란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소리야? 너 죽었잖아. 내가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줘. 태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화장실 앞 복도에서 태호와 수진은 긴장감 속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남편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다르게 자르고 안경도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태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나는 정말로 널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태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나서 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수진아,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딸이 기다리고 있잖아. 목소리에는 애타는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다니. 태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본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눈빛이 절박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죽은 척 한 거야. 수진은 태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죽은 척?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쉬. 태호가 수진을 진정시켰어요.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다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 저 여자는 뭐야? 최영이라고 했던데. 너 재혼한 거야?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복잡한 사정이 있어. 지금은 김영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김영수?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25년은 뭐였다는 거야? 태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진짜였어. 그건 절대 거짓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복도로 나와 두 사람을 찾았어요. 어머님,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호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잠깐 바람 쐬고 계셨어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태호의 연기력에 놀랐어요. 마치 정말로 처음 만난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조금 어지러워서.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죠. 따뜻한 차라도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민호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가 수진의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만 참아줘.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치지 말자. 수진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괜찮아, 지은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놀라셨나 봐요.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최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까요? 수지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지만 수지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태호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김영수라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아이들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최영이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충분히 준비해서 예쁜 결혼식 하세요. 자신의 친딸인 줄도 모르고 말하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지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태호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은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태호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게 맞을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뭐 보고 계세요? 지은이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지은이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엄마,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혹시 민호 씨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요? 김영수 아버님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호가 말하길 어릴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셔서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다고. 네, 몇 년 전까지는 연락도 거의 안 되셨다고 해요. 지은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되면서 가족들과 화해하셨대요. 민호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민호 씨와 그 아버지는 진짜 가족이 맞는 거야?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지은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물론 가족이죠. 왜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만약 태호가 정말 김영수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다면 민호와는 어떤 관계일까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태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지은이가 민호의 연락처를 통해 김영수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여보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김영수 씨인가요? 저는 지은이 어머니 이수진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태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조용한 곳에서 만나죠.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태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꼭 참았어요. 태호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무슨 일이었는지 이제 말해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던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었어. 회사 일로 알게 모르게 엮이게 된 거야.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범죄 조직이라니.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거래인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너와 지은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말이야. 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카페의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태호와 수진은 3년 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태호의 설명을 들으며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럼 민호는 정말 내 아들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김영수라는 신분을 만들 때 기존에 있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간 거야.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럼 최영희 씨는? 수진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어요. 최영희는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가짜 부부 역할을 하고 있어.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최영희의 친아들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대. 수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너는 지금 완전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네. 거짓된 삶.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야 너희를 지킬 수 있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목소리를 낮췄어요. 버린 게 아니야. 태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너희마저 위험에 빠졌을 거야. 그들은 가족까지 해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도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서 지은이 키우고 밤마다 울면서. 태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수진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정말 힘들었어. 너희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 멀리서 지켜봤다고.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끔 지은이 학교 앞에서, 집 근처에서 너희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어. 태고의 고백에 수진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봤겠네.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너희가 위험해질까봐. 수진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은이는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려는 남자가 내 가짜 아들이라니.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마. 태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좋은 아이야.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진행해? 수진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김영수로 남을 거야. 지은이의 사돈으로만 지내는 거지. 태호의 말에 수진은 허탈해했어요. 그럼 우리 부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김태호는 죽었고 김영수만 남아있어. 말도 안 돼. 수진이 소리쳤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냥 남처럼 지내라고.
달리 방법이 없어. 태호도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 수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태호야, 내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어. 너도 이런 상황이 괴롭다는 걸 알아. 태호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고백했어요. 맞아. 매일 너희 생각에 미치겠어. 특히 지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버지로서 축복해주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쌓인 그리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결혼 준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지은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시죠? 지난번에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수지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은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 수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민호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태호는 김영수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최영희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수진은 간단히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도 조심스럽게 앉으며 수진의 표정을 살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영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정해보면 어떨까요? 지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요. 10월이나 11월 중에서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자신의 친딸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김영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불렀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최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사실은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지은이가 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수진은 태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아니 태호야. 우리 이제 그만 숨기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최영희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멈춰주세요. 모든 사람이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수진이 놀라며 딸을 봤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과거보다 지금의 사랑과 미래가 더 중요해요. 성숙한 목소리였어요. 민호도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른들의 과거 이야기가 무엇이든 저는 지은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호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연이 있으시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최영희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수지는 딸의 성숙함에 감동했고 태호는 아이들의 포용력에 놀랐습니다. 식당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지은이의 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딸의 눈물을 본 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태호 역시 3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아.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야. 우리 지은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구나. 그리고 3년 만에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민호는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구나.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최영희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다니. 수지는 가족이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쁘기도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희를 그냥 두고 떠나신 이유가 있으신 거죠? 태호는 딸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어요. 범죄 조직에 연루된 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짜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온 3년간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아빠가 저희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군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민호도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은이의 아버지시니까 제 아버지이기도 하시고요. 최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수지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김영수로 살 거야? 태호는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지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에는 두 분 아버지가 다 참석하시는 거네요. 김영수 아버지와 제 친아버지가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색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지은이와 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태호는 김영수의 신분으로 신랑 아버지 자리에 있었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내 아빠를 보내줄 수 있겠구나. 수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태호는 죽었지만 김영수로라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모두 고마워요.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수지는 딸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기로 한 거죠. 사진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화해의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른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 복도 끝에서 허리를 굽힌 한 노인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어요. 이정태, 나이는 7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정년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원로 법조인입니다. 그는 요즘 이른 아침마다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법원 복도를 돕니다. 누가 시켜서도 누가 부탁해서도 아니었죠. 그저 오래도록 자신이 머물렀던 이 공간을 직접 정리하고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니 마음이 좀 복잡하더군요. 이 법정을 참 오래 지켰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걸레 한번 제대로 안 잡아보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무국장이 말립니다. 부장님, 이러시면 청소부님들 오해하십니다.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마당 쓸고 텃밭 정리하는 거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정태는 판결문 대신 밀대를 잡고 묵묵히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법원 사람들 중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법원장과 사무국장. 나머지는 그냥 새로 들어온 유별나게 깔끔한 청소부 할아버지쯤으로 알고 있었죠. 이날 오전 복도를 거닐던 김도연 부장검사가 서류철을 들고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잘생긴 엘리트로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하고 차기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돌고 있는 야망가였어요. 법원 직원들은 그를 보자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도연은 그 인사를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갔죠. 이정태가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김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일부러 서류 한 묶음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주변의 법원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이거 좀 주워보시지요, 어르신. 허리 좀 펴게 운동도 될 겁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정태는 묵묵히 걸레를 내려놓고 서류를 주우려 몸을 더 깊이 숙였어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인내심으로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에 닿자 김도연이 발끝으로 서류를 조금 더 밀어냈죠. 이정태는 한숨도 내쉬지 않고 그 서류를 따라가 주워 건넸어요. 김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려면 옛날에 공부 좀 하셨어야죠. 인생 참 헛사셨네요. 뭐 늦게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시려는 거면 좋은 일 하십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치를 자랑하듯 웃음 띤 얼굴로 말했어요. 법원 직원 몇몇이 낮게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정태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바닥 청소를 이어갔어요. 김도연은 마치 자신이 큰 승리라도 거둔 듯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청소를 마치고 법원 한 구석의 휴게실에서 이정태는 낡은 공책을 펼쳐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김도연, 검사, 증거 조작 의혹, 로비 정황 관련 서류 확인. 오늘 오전 복도 3층에서 비밀 문서 일부 누락 상태로 발견됨.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이게 인생인가. 내가 이 법원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겠구만. 이정태의 손에 들린 낡은 법복 사진이 천천히 비춰집니다. 그는 거기서 재판장을 상징하는 배지 하나를 조용히 꺼내어 가슴속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부장검사는 요즘 들어 유독 들떠 있었어요. 오전 회의 도중 동료 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나도 정치 좀 해야지. 법조계에선 할 만큼 했고. 그는 최근 대기업 평화건설의 횡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죠. 언론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는 명분이 보도됐지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건설이 뒤에서 김도연의 정치 행보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것. 또한 그는 국회의원 박창우와 자주 만났어요. 박창우 의원은 지역구 재개발 문제로 수사에 휘말릴 위기였지만 김도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죠. 둘은 비밀리에 만나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박창우가 말했어요. 도연아, 잘 봐줄게. 공천은 무조건 너야. 내가 국회 들어오면 우리 일 더 쉬워져. 김도연은 웃으며 술잔을 들었죠. 법은 원래 이기는 자의 도구입니다, 의원님. 그의 눈빛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정의, 공정, 그런 건 이미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법원 한켠 휴게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태. 그는 김도현과 박창우의 대화를 멀찍이서 들었습니다. 비록 대화는 다 들리지 않았지만 술에 취해 험담하듯 말하던 공천, 수사, 봐주기라는 단어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정태는 조용히 휴게실로 들어가 또 하나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평화건설, 김도연, 박창우 연결 가능성. 박 의원 수사 무마 정황은 2021년 검찰 내부 고발 문건과 유사. 과거 박지검장 사건과 패턴 유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겉은 여전히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지만 머릿속은 법과 증거, 연결고리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이정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준석 검사장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는 과거 이정태와 함께 일하던 청렴수사특별팀 출신이었죠.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왜 그런 데서 청소하고 계십니까? 뉴스 보는데 설마 했습니다. 이정태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나도 이 나이에 걸레 들 줄 몰랐지. 설마 김도연 때문입니까?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 나를 무시했던 그 옛날 사람들하고 너무 닮았더군. 형님, 제가 자료 좀 보내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도연이 과거 담당했던 수사들, 무혐의 처리된 기업들, 자주 언급되는 정치인들의 이름. 이정태는 다시 한 장의 메모를 썼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떠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정의가 사라진 곳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는 서랍을 열어 법복 페이지를 꺼냈죠. 낡았지만 빛나는 그것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판사로 돌아갈 때가 됐군. 서울지검 고위 간부 회식 자리.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김도연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술잔을 크게 들어올리며 자랑스럽게 외쳤죠. 봐, 내가 말했잖아. 이 판 하나만 정리되면 우리 사람 박 의원이 건설 계획 다 밀어줄 거라고. 내 말이 맞았지? 옆자리에 앉은 후배 검사가 눈치를 주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조심하셔야죠. 요즘 위에서 감시 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김도연은 그 걱정을 들은 채 만체했어요. 걱정 마. 우리 조직이 만만한 줄 알아. 결정적인 자료는 이미 없애버렸어. 서류고 뭐고 다 깔끔하게 끝냈지. 그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회식 장소 인근 쓰레기 수거함에서 서류 조각 여러 장이 담긴 쓰레기 봉투가 수거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서류는 청소 근무 중이던 이정태가 직접 챙긴 것이었죠. 김도현이 법원 복도에서 무시했던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이정태는 집으로 돌아와 파쇄된 서류 조각을 밤새 붙여가며 복원했어요. 오래된 손이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불을 밝힌 책상 앞에 앉아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러나 이건 단순한 퍼즐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화건설 2024년 2차 로비 대상자 명단 김도연 검사, 박창우 의원, 법무법인 고문, 대가는 수사 무마 및 재개발 허가 지원건. 이정태는 한숨을 내쉬며 문서를 고이 접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검찰청 내부 청렴 조사관을 찾아갔어요. 비공식 회의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조사관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이정태 부장님, 이런 건 그냥 덮고 넘어가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그럴까 했지.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정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 친구는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자기 것처럼 쓰더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무섭네요. 조사관이 중얼거렸어요. 법은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하지. 근데 지금은 칼춤을 추고 있어. 이정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그를 법정에 세우게. 그 재판 내가 맡겠다. 며칠 후 김도연은 평소처럼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부장님, 오늘 법원 쪽에서 공문 하나가 왔습니다. 직무 관련 청렴 조사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서라고. 김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누가 감히 날 조사해? 그는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지 몰라도 내가 누군진 모르는 모양이지. 하지만 공문 하단에는 심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태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법원 사무실 한켠에서 이정태는 조용히 자신의 법복을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그 옷을 입어보며 중얼거렸죠. 이 옷을 입는 마지막 날엔 꼭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 김도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청렴조사 통보 이후 언론에 그의 이름이 살짝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화려했던 그의 이미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한방송국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김도연 부장검사, 재개발 관련 청탁 의혹 조사 중 방송 패널도 이어서 말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법조계 전반에 파장이 클 듯합니다. 김도연은 서둘러 박창우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의원님, 뭐 좀 수상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료가 새나간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묻어났죠. 박창우가 대답했어요. 왜 이래, 침착해. 다 조용히 처리했잖아. 조서 원본도 없고 서류는 다 없앴다며. 의원의 목소리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장이 이정태 판사랍니다. 김도연이 말했어요. 박창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도 이정태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은 곧 은퇴잖아. 뭘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는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김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퇴 앞둔 사람이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편 이정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건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10년 전 부실 수사로 종결된 유사 사건이었죠. 당시 담당 검사는 다름 아닌 김도현이었어요. 그 기록과 현재 수사 무마 사건의 서술 방식, 편집 양식이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습관은 죄보다 먼저 드러난다. 이정태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검찰 내부 시스템에서 김도현이 담당했던 사건들의 문서, 로그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 로그인 정보 조작 흔적과 삭제 이력이 발견됐어요. 이정태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이를 정리해 징계심사위원회에 넘길 공식 문서로 만들었죠. 파일명은 징계청구서 김도현 뇌물수수지권 남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도현은 자신의 비서에게 전달받은 소환 공문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서울고등법원 특별징계심사 재판 출석 통보. 재판장 이정태 부장판사 김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외쳤어요.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도 그 늙은이가. 김도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더구나 그 판사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니 이건 최악의 악몽이었죠. 김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동안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을 뿐이었죠. 이제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신문실 청렴특별조사위원회 징계심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김도현은 검은 정장에 노트북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심사실 복도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여전히 눈빛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징계심사는 그냥 형식적인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김도현은 재판정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판사석에 앉아있는 인물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법원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 사람, 자신이 인생 헛살았다고 비웃었던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지금 판사 가운을 입고 판사봉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김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말이죠. 그는 판사석에 앉아있는 이정태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정태는 아무 말 없이 김도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김도현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비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어? 장난 아니야? 비서는 작게 대답했어요. 이번 청렴특별심사 이정태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맡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도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법정에서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법원을 이끄는 최고의 어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이정태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김도현 피징계자. 오늘 당신이 이 법정에 서게 된 건 누군가의 음해도 아니고 정치적 조작도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걸어온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 안을 꽉 채웠습니다. 이정태는 천천히 김도현이 무시했던 서류 조각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문서는 당신이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법조인이 법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날, 저는 그걸 직접 주워 담았습니다. 이정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도현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도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버린 서류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저 청소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정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권력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김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저를 청소부라고 했죠. 인생을 헛살았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법을 지켰고 당신은 그날 법을 버렸습니다. 김도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권력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정태는 징계 심사 개시를 선언하며 작은 징계 게시봉을 책상에 딱 하고 쳤습니다. 그 소리는 법정안을 울리며 김도연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었어요. 카메라는 그의 깊게 패인 눈밑과 주먹을 꼭 쥔 손, 그리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는 이정태 판사의 눈빛을 천천히 비춥니다. 징계심사 재판이 시작되자 김도연은 침착한 척 앉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늘 법정에서 남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었지 자신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본 적은 없었죠. 이정태 판사가 먼저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징계자는 2024년 1월경 재벌기업 평화건설의 횡령 및 로비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수사 종결을 유도하고 박창우 국회의원과 유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도연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저는 단 한 번도 위법한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박창우 의원과 사적으로 친할 뿐 공적인 영역에선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 없습니다. 김도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서류 삭제 의혹 역시 시스템 오류였고 문서 파쇄는 담당 행정직원의 실수입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정태의 평온한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태는 김도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검사님, 그 말씀 녹음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의 한마디에 법정은 다시 숨죽였습니다. 김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태는 버튼을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김도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말들이었죠. 걱정 마. 자료 다 없앴어. 서류고 뭐고 싹 정리했지. 평화건설. 그놈들 돈은 확실히 빠르더라. 공천만 받으면 우리끼리 판 깔고 쓸어버리자고. 법정안은 술렁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의 눈빛이 김도연을 향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저건 편집된 겁니다. 맥락이 없잖아요. 웃기지도 않는 조작이에요. 김도연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죠. 이정태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당신은 조작의 맥락을 걱정하고 있지만 진실은 편집하지 않아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법정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실제 회계 기록입니다. 박창우 의원 측 자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2차례 입금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김도연은 말이 막혔어요. 그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아니,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법정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김도연의 몰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의 과거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만함에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정의가 그의 권력 앞에 무너졌는지 말이죠. 이정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도연 검사, 당신은 법을 자신만의 칼로 만들었고 사람을 그 칼날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당신에게 향할 차례입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태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죠. 법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그 둘을 혼동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고등법원 청렴특별심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도연 검사 면직 처분 및 검찰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시도였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그 이름으로 도배됐습니다. 속보 김도연 부장검사, 로비 정황 드러나 면직, 단독, 법을 판 검사, 녹취 계좌 추적에 무너졌다. 그동안 TV에 나와 정의를 말하던 김도연의 모습은 순식간에 법의 탈을 쓴 권력 중독자로 낙인 찍혔어요.
사람들은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며 그 위선에 분노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법조인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박창우 국회의원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고 평화건설은 주가가 폭락하며 대표이사까지 사퇴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도현과 가까웠던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법조계 전체가 김도현 게이트라 불리는 대형 파문에 휘말렸죠. 오랫동안 쌓아온 부패의 카르텔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검찰에 출석했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 검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때 정의를 말하셨잖아요. 후회는 없습니까? 김도현은 대답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그는 더 이상 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태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법복을 벗어 의자에 걸고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를 올려놓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의 퇴직 신고서였죠. 마지막 재판을 마친 후 그는 예정대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마지막으로 법원 청소 담당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건물 늘 깨끗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제야 그가 판사였다는 것을 알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이고, 부장님이셨습니까? 저는 계속.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청소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정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에게 청소부로 일했던 시간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던 이정태에게 한 후배 판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부장님, 아니 선배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떠나셔도 됐잖아요. 젊은 판사의 눈에는 존경과 궁금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떠났다면 난 평생 내 자리를 부끄러워했을 거야. 법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긴 싫었거든. 그의 눈빛엔 후련함과 함께 조금의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후배 판사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태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판결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정의였습니다. 그는 법복을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의 정신을 지켰죠. 이정태는 법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바쳤던 이 공간에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재판은 끝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고등법원의 복도 끝에 낮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는 건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는 이정태가 청소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청소도구를 다루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진심만은 이정태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을 지나가던 한 젊은 판사가 걸음을 멈추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의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주머니는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판사님이 이런 인사를 다 하시네.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존재감 없이 일하던 청소부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신기했던 거예요. 젊은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께 배운 겁니다. 겸손은 힘있는 사람부터 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정태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이정태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판결문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변화였습니다. 법원 내부에는 이제 김도현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이 법조계의 교훈으로 회자되고 있었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죠. 법이 권력이 아닌 정의를 위한 도구라는 것, 그리고 그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정태의 옛 사무실, 그의 책상 위엔 마지막으로 남겨진 손글씨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그 문장은 이제 법원 내부에서 하나의 좌우명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문장을 바라보던 후배 판사는 책상 서랍을 조심스레 닫고 똑바로 허리를 펴서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법복을 입는다는 것,
법을 수호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한편 김도연은 모든 지위를 잃고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그의 명성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취재진들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더 이상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집 앞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청소를 할 수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서울고등법원의 젊은 판사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선배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법정은 이제 더 깨끗해졌습니다. 이정태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되는구나.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정태의 마지막 재판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법정의 정의는 결국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